내년도가 보시게 되면은 요 점이 총 18개가 찍혀 있는데 4.5%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10개가 찍혀 있고 아래로 8개가 찍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파였었던 블라드가 물러났고 네. 그다음 요번에 그 쿠글러라고 새로운 연준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점이 여기에서 약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하방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 인상 여부는 좀 부차적인 게 됐고 얼마나 오래 끌고 갈 건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여러 채널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오히려 그쪽으로 계속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바로 오늘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 비 와요? 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동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면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FOMC 이제 앞두고 또 나오셨으니까 자세한 얘기 해주실 게 많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번에는 사실 동결할까 올릴까는 거의 뭐 그냥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동결적으로 거의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네. 결정 부분은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는 참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인 금리 결정이 요즘에는 조금 이제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번에 보시게 되면은 금리 결정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어요. 동결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일단 99% 정도의 확률로 거의 대부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다른 쪽을 더 보는 것이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 쪽에서 어떤 좀 시장에서 참고를 할 만한 게 나올 것이냐인데 일단 한번 먼저 봐주시면은 지난 6월 달에 나왔었던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입니다. 이때 당시 보시게 되면 그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서 23년도 올해 1%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서 기대들이 그 전 한 이때 당시 6월 달보다는 더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1%는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요 1%라는 숫자를 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은 근원 PC 물가가 3.9%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숫자들을 보게 되면 요 숫자는 반대로 오히려 조금 높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폭 요 숫자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게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경기 재가속 쪽을 봐야 되냐. 아니면은 디스인플레이션 쪽을 봐야 되느냐.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GDP 성장률 예상치를 좀 상향을 한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많이 상향은 안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보통 한 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GDP 성장률을 상향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책에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GDP 쪽에서 뭐 얼마나 올라가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잠재 성장률이 그런 기준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는 갚아 나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미국 쪽 GDP에서는 제일 큰 게 소비인데 소비 쪽에 영향 주지 않을까. 그다음 또 하나가 최근 보면은 확실히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대출 관련한 태도가 많이 깐깐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봤었을 때에는 사실 소비가 그렇게 뜨겁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서 물가 쪽인데요. 물가 쪽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지금 이제 그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 테이블은 제가 지금 가정치를 넣어 가지고서 올해 남은 기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근원 PC 물가가 만약에 전월 대비 0.2%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연말엔 몇 %가 될까? 전년 동기 대비 0.25, 0.3, 0.35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근데 맨 끝에 이제 제일 높은 0.35%를 넣어가지고서 12월에 보시게 되면 3.8%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전망 나온 3.9보다 약간 낮잖아요. 근데 그 요번 8월 예상치가 지금 뭐 근원 PC 물가가 나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최근 12개월을 보게 되면 0.35보다 높았던 적이 3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번 연속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아야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보아야지 지금 연준의 그 경제 전망 예상치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보다는 최근에 그런 디스인플레이션 분위기를 조금 반영해 주지 않을까인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이번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1년도 3월 달에 근원 PC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연준에서 경제 전망치를 상향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6월까지 오로지 상향만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만약에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이거를 하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면 연준이 좀 자신감을 가지는 거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만약에 성장률은 올리고 물가는 좀 내린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게 또 최근에 헤드라인 물가하고 근원 물가 관련해서 감론을박을 펼쳤듯이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인데, 저는 하여튼 기준점을 잡는 것은 물가 쪽이 훨씬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점도표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들 23년에 대해 가지고서는 특별히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번에 만약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가 인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시장에는 인플레 파이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데는 더 나을 것이다인데, 그럼 이제 내년도이거든요. 내년도가 보시게 되면은 요 점이 총 18개가 찍혀 있는데 4.5%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10개가 찍혀 있고 아래로 8개가 찍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매파였었던 블라드가 물러났고, 네. 그다음 요번에 그 쿠글러라고 새로운 연준 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점이 여기에서 약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인데, 뭐 혹자들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하방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이게 요번에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여기에서 점 하나가 아래로만 내려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점도표 상에서 중앙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24년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클로즈 콜이다 4.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라는 거는 뭐 계속 오히려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또 유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향후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해가지고서 특히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보다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그렇지만은 뭐 경제학자들이나 다른 경제 일반들의 예상이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의 뭐 수준은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던 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3개월마다 서베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국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연준에서 보여주는 그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향후 추가 한 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학자 대상에서는 향후 1회 혹은 2회 그러면 5.5에서 6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80%를 넘어가고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 정도로도 부족하고 6% 이상 가야 된다. 그것까지도 합치게 되면 90%가 나오게 되거든요.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보는 결과 아닙니까? 이게 가장 최근 조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네. 이제 그 결과인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심리가 일단은 상방 쪽에 대한 심리들이 저는 좀 강한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고, 다만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걸 가지고서 힐난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이거를 굉장히 일단 첫째로는 예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정확히 2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서요. 2021년도 9월 당시에 똑같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뭘 조사했냐면 2022년도에 과연 연준이 금리를 한 번이라도 올릴까요? 아니면 동결을 할까요? 인데 여기에서 동결을 할 것이다가 30%였었습니다. 네.
근데 2022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는 다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21년 9월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번이라도 올릴 것 같냐가 70%, 동결할 것 같다가 30%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경제학자들의 예상에 대해서 참고는 필요하지만, 경제 일반의 예상도 참고는 필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단은 참여자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이때 2021년 9월이면은 사실 그 이후에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그 급격한 기울기를 예상을 할 텐가요? 못 할 텐가요?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사실 21년도 3월, 4월부터 네. 연준 목표치 2%를 상회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일부 영역이다라고 치부를 하기는 했는데, 중고차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플레가 이미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7, 8, 9월에 가가지고서는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였냐 하면은 코로나 변이가 한번 크게 발생을 하면서 그 관련된 항목들에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나타나서 그랬지, 기저에 깔려있는 인플레 심리는 계속해서 압박받고 높아지던 시기였었고요. 이때가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뭐 그 더들리라든지 아니면 레리 서머스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이미 이때 당시에 최소한 4%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게 첫째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 네. 다음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준에서 지금 한 번 더 올릴 거냐 어쩔 거냐 보다도 최근에 계속 나온 얘기는 이걸 얼마나 더 오래 끌고 갈 것인지가, 그러니까는 이제 추가 인상 여부는 좀 부차적인 게 됐고, 얼마나 오래 끌고 갈 건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여러 채널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오히려 그쪽으로 계속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어 포 롱거 얘기는 사실 대표님 얘기가 나온 지가 최근이 아니잖아요. 꽤 네. 됐는데 이 하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거의 왔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포 롱거 쪽으로, 그래서 언제까지인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버텨줄까? 물가는 예상대로 내려올까? 뭐 이런 부분도 부차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유가 얘기도 이번에 중요하게 당연히 하겠죠. 네, 이번 아마 Q&A에서 네.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가하고 고용 관련된 네.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Q&A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는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실업률이 갑자기 0.3%포인트가 다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요 요인이 뭔지 뭐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실업자가 증가를 했는데, 근데 그 실업의 증가라는 것이 지금 봐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해고가 많이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이거든요. 근데 23년도 중순에 보시게 되면은 저때 당시에는 뭐 그런 빅텍 기업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나오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오히려 그 이동 평균이 그 이후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업자의 증가라는 게 실제 실업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가지고서 실업자의 증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업자라는 거를 규정을 하는 게 경제활동 참가에서는 그 구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고용시장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서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여전히 일각에서는 뭐 실업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파월 의장에게 질문은 분명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파월 의장이 최근에 그 이제 고용 데이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저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실업의 증가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침체 쪽으로 가는 그림은 아니고, 오히려 떠났던 타이트했던 노동시장이 좀 돌아오도록 만드는 요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더불어 가지고서 그동안 대단히 높았었던 구인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서 실업자하고 구인하고 이 비율이 엄청 불균형이 심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되어 가니까 이런 점들은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근원 물가에서 서비스 쪽, 그러니까 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 쪽의 안정화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톤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용에 대한 이런 첫 번째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고용 실업률 얘기도 할 거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임금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까요? 이 부분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얼마나 완화되어 가느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이야기들도 종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점이 결국에는 이제 그 연준의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에서 충분히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정책에는 또 그 시차 효과가 존재를 하니까 그런 점들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요즘에 제일 뜨거운 게 유가 관련해 가지고서 네. 어떻게 할까인데 그 유가 관련해 가지고서는 연준에서는 사실 연준을 포함해 가지고서 중앙은행들이 유가에 대해서는 좀 외부 변수다라는 투로 기존에 계속해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작년 6월 달로 돌아가 가지고서 FOMC 당시 회의 때 어떤 그 기자 간담회에서의 Q&A가 오고 갔는지를 한번 쭉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기자분의 질문이 현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원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이를 얼마나 연준이 따라서 추적해 나갈 생각인가요? 만약 유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요소가 되는 것이라면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더라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침체를 감수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이번 FOMC 질문이라고 해도 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 네. 의장의 답변은 뭐냐면 연준은 법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헤드라인 인플레를 의미하는 게 맞다. 다만 그래서 연준의 궁극적 목표가 헤드라인인 건 맞는데 근데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러하듯이 연준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나은 예측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갈지 훨씬 더 잘 예측해주며 연준이 사용하는 정책 도구와 훨씬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원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들은 대부분의 경우 연준의 정책 도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고려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식량 가격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에 인한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게 작년 6월이면은 당시에 120달러 유가가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지금보다 높았죠. 120불 위에서. 그러니까 2월에 전쟁 터지고 계속해서 상반기 내내 120달러였었는데 이게 이제 6월 회의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는 유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유가의 영향을 사실 헤드라인이 더 받는데 헤드라인을 볼래? 근원을 더 중요하게 볼래? 어때? 아직까지도 유효해? 뭐 이런 질문.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으로는 사실 네. 유가를 보고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유가라는 거는 본인들의 통화 정책으로 뭔가 영향을 가격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근원에 대해 가지고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 근원을 훨씬 더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번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러면은 헤드라인에서 근원으로 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위 말해서 전이가 발생하는 건 부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이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지금 질문자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언급을 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유가에 자극받아 상승을 하느냐. 그러면 근원에 있는 요소들도 상승을 할 위험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들은 오히려 다 지금 최근 유가 올라갔는데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까지로 봐가지고서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숫자를 봐가지고서는 별로 자극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답변을 이미 1년 전에 해놓은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유가나 이런 데 있어서는 특히 또 이거 이외에 뭐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작황이나 날씨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화 정책을 긴축하고 완화를 한다고 건드리기에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영역에서 보면 한 쿠션 거치면은 가는 거는 또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뭐 예를 들어서 근원에 있는 것처럼 그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하우징 마켓에 영향을 주는 것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헤드라인하고 근원 중에서는 근원을 훨씬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지금 자료를 봐주시면은 요런 게 이제 그 자료를 또 제시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파란색이 유가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이 근원 물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유가보다도 근원 물가가 더 움직였을 때도 있고 혹은 유가가 올라가는데 근원 물가가 안 움직였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관계성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기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영향을 주긴 줄 텐데 어느 정도 주느냐라고 했었을 때 통화 정책이 여기에 완전히 종속돼서 따라가야 될 만큼의 요인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파월 의장 계속하는 말이 데이터의 총체성을 보겠다라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시장도 볼 거고 경제도 볼 거고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최근 파월 의장의 눈은 어디로 가 있느냐라고 하면 인플레 관련해서 고용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연설한 시기인데 언제냐면 잭슨 홀이었어요. 잭슨 홀 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최근 수십 년 동안을 보게 되면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제시했는데 바로 위에가 고용시장의 타이트함 파란색이고요. 밑에가 빨간색이 요거는 이제 CPI 헤드라인 네. 이제 추이인데 이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란 건 뭐냐면 실업자 1인당 구인이 얼마가 열려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확 떨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양방향 리스크가 다 중요한데 굳이 과잉 대응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그 연준에서 그 이게 쭉 한 호흡으로 보게 되면 지난 5월 말 6월 초에 그때 당시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연준 일반 계정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단기 금리들을 좀 이제 금리들을 좀 끌어올려 놓고 그러면 영래포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가지고서 그 다시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를 채워 나가는 즉 채권 발행을 할 때에 그 자금들이 나가서 그거에 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는 거를 별 파열음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데 그때 거의 잔고가 바닥 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제자로 해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이제는 6,600억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 말씀해 주실 바닥 났을 때가 어느 정도였죠? 거의 제로까지 갔었죠. 제로에서. 네. 네. 근데 그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지난 이제 한 달 전에 재무부에서 자금 조달 계획 발표를 할 때에 9월 말까지 6,500억 달러 일반 계정 잔고 예상을 했고 연말까지 7,500억 달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9월 목표를 이미 채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발행에 대한 부담이 초과 발행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낮아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톤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뭐 이번 FOMC 앞두고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 관전 포인트 살펴봤고요. 시장의 영향은 뭐 매파적으로 살짝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미 좀 예상하고 있던 부분으로 받아들일까요? 짧게 한 말씀.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네. 나오려면은 유가에 따라 가지고서 정책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작년 6월달에 답변 수준이랑 거의 같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길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답변 그대로.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기사도 또 화제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뭐 갑자기 소프트 랜딩이 하드 맞아요. 랜딩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행간을 저는 읽어야 된다고 보는 게 소프트 랜딩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일까 했을 때 어려움일까 할 때 네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딱 꼽은 것이 뭐냐 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과잉 긴축할 위험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95년의 성공 사례로 꼽잖아요, 다들. 95년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그때는 왜 성공했냐라고 할 때 95년 2월 이후 12개월 동안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가 경제 상황을 보고 빨리 내린 게 성공 포인트란 얘기도 합니다. 그때 7월부터 3번 내리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 그다음에 유가에 대해 가지고서도 언급을 하는데 유가에 대해서도 보통 연준이 일회성 공급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발생하는 유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 부분까지 들어보고요. FOMC도 이후에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